안녕하세요. 평택대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신분제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소작인들은 이제 한양으로 가서 그리고 이웃 도시들로 흩어지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됐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부터 살펴봐야 돼요. 뭐 어떤 것이 생산력이 증대됐다라는 표현은 전체 사회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그 개개인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농경지 확대는 과 관련해서는 조정은 양난으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확충하기 위해 개간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경지 면적 확대에 주력하게 됩니다. 사실상 조선 조정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사실상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휴경지가 늘고 토지 면적이 줄게 되면 결국 그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조정은 양난 이후에 사실상 개간 사업을 장려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 개간한 다음에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개간 사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 농민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그 세원 확보를 위한 개간 사업 농경지 확대 정책이었다면 농민들도 자구 노력을 하게 되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죠. 모내기법은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생산 방식이에요. 이 모내기법의 장점은 김매기하는 노동력을 감소한다는 거죠. 아, 잡초를 뽑는다든지 피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확량이 배로 증가하게 되죠. 이것만 수확량이 배로 증가되는 건 둘째치고 이 모내기법을 쓰게 되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보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밀도 많이 생산이 됐었죠. 가을 밀이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벼와 보리 혹은 벼와 밀 아, 이모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점이죠. 가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모내기법보다는 타조 그 집합법, 다시 말하면 논에다 씨를 뿌리는 이 쌀국을 뿌려서 그 하는 방식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 수리수를 확충하면서까지 스스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면서까지 모내기법을 도입을 해서 정책을 시키고, 이것은 심지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내기법이 위험성은 높지만, 가뭄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은 높지만, 한번 추수를 하게 되면 몇 년치 이전에 집합법으로 생산하던 것의 몇 배를 소출로 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널리 시행됐습니다. 견종법이라는 것은 고랑과 이랑이라고 해서 여기 밭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고랑인지 이랑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고랑과 이랑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재배되는 농작물을 뭐 예를 들어 잡초를 뽑는다든지 베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이 견종법이 널리 시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렇게나 뿌려서 그냥 했던 것보다 노동력이 감소되고요, 수확량도 증가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앞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비법이 개선되게 되죠. 시비법은 뭐 비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아울러서 농기구가 개량되게 되고요. 둘의 품앗이 등의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모내기법의 전국 확대에 대한 당시 실학자들 그리고 정부 측의 조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유구는 임원 경제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양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김매기의 노동력을 더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력이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두 땅, 즉 묘판과 본래의 논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그 둘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묘판에서 한번 키우고 그 다음에 본래의 논에서 키우기 때문에 땅을 두 번 사용하는 거죠. 그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골라낼 수 있으니 이것이 셋째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들시들한 것은 뽑아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니 이를 위험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서유구는 임원 경제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중림 역시 증보 산림 경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부, 중부 지방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논에 가을 보리를 심고 익으면 거두어들인 뒤에 물을 끌어들여 이양을 한다. 1년에 두 번 재배하니 공은 덜 들이고 이익은 심히 많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적 효율성,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바랬던 이 실학자들의 정서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죠. 중부 문헌 비고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양은 원래 삼남 지방에서만 행해지던 것인데, 여기서 삼남은 요새식으로 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되죠. 이 삼남 지방에서만 행해지던 것인데, 이제는 경기 백성들도 모두 그것을 배운다. 가뭄을 만나면 완전히 실노하게 되니, 소위 말해서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죠. 원천이 없는 곳에, 물에 원천이 없는 곳에서 한편 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양법은 노동력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삼난지방 외에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이를 본받아 하나의 풍속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노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농사를 지을 때 공동노동 방식을 채택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수지를 만드는 때 공동노동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농업 경영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광작의 유행 때문인데요. 이 광작은 모내기로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이 경작지 규모를 평상시에 본인이 짓던 양보다 넓은 곳에서 짓게 돼서 광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광작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주의 농업 경영 방식이 변화되는 것인데요. 이제 노비와 머슴을 이용하여 직접 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작하던 분들은 어떻게 하죠? 땅을 빌어서 농사 짓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 광작 형식에 적응한 사람들은 이제 분홍의 길로 가게 되고요. 광작의 길에서 멀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모험을 해야지 되죠. 모내기법을 통해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 소작 농민들은 분홍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있죠. 이 쫓겨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도시나 상업이나 혹은 광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부 농민층은 분홍층으로 성장하고요. 이 광작 경영 방식에 일찍 눈을 뜬 그 소작인들은 분홍층으로 성장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빈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분홍들은 경작지 확대 그리고 경작지 확대를 통한 광작 경영에 나서게 되죠. 이 광작 경영은 가족 노동 및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농사를 짓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고 지주로 성장하게 되고요. 신분 상승을 이들이 시도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어요. 빈농은 소작지의 축소나 상실을 통해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도시나 포구나 광산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농촌의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도시로 가 상공업의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광산이나 포구의 임노동자가 되었죠.
광작은 아주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이 약 5배 증가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크기죠. 경작 가능 면적이 5배 확대되고요. 이 80%의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경작 능력이 증대되고 농민들은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죠. 지주들은 토지 자체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을 했고요. 스스로 토지를 산다든지 하는 토지 자체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이 됐고요. 자작농이나 소작농은 이 소작지 경영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빌려서 그 자기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시간이 남게 되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작지를 넓히는 그렇게 되면서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민간 수공업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도시 인구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광작이 보편화되면서 일반화되면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이 그 소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결국은 도시로 흘러 들어가고 도시의 인구가 급증했던 것이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대동법은 어떤 거라고 했죠? 예전에는 물품을 특산품을 조정에 바치는 형태였다면 바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젠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로 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쌀을 가지고 특산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에게 이제 이런 물품 필요하니까 사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특산품을 이제 시장에서 사야만 되는 구조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도시 인구는 늘고 제품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며 활동하는 수공업자가 증가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인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어땠어요? 장인들이 관가에 가서 관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 그런 사람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인들은 장인세를 바치고 자유롭게 집에 가서 시장이 요구하는 생산품을 생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세를 바친다는 거, 이 상품 경제, 화폐 유통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 아예 장인 등록제 자체를 없애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간 수공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간 수공업의 생산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자들은 공인이나 사상에게서 물품의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 여긴 또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대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물품 그리고 재료 원단 등을 받는 거예요. 그 수공업자가 스스로 돈을 주고 그러한 재료들을 다 구비한 다음에 생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공인이나 사상에게서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인이나 사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독립수공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 독자적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상인들을 수공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선대제 하에서의 수공업 방식보다 훨씬 더 상업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래서 독립수공업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광산 개발도 활성화되죠.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배경은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원자재인 이 광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죠. 17세기 이후 설점 수세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 설점 수세제는 사실상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이죠.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민영 광산 개발이 촉진됐던 것이죠. 자, 광산 개발을 한번 보시면 이 금강보다는 은강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왜냐하면 청과의 무역이 선행해서 이 청과 이 거래할 때 결제 수단은 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증대한 것이죠. 이 명청 시기에는 사실상 일조편법이다, 지정은제다 해서 은이 사실상 돈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은으로 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청과 많은 무역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결제 수단인 은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에 광산 개발이다 그러면 은강 개발을 첫째로 쳤습니다. 다음으로 금강 개발도 활성화되는데요. 이 18세기 이후에 상업 자본의 참여 속에 금강 개발도 촉진되게 됩니다. 상업 자본이 참여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잠체 성행을 살펴보면 이 잠체는 몰래 채굴한다는 뜻이죠. 광산이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몰래 광산 개발에 나서는 사람들, 점주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광산 경영 방식이 또 아주 중요해요.
요 근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양태를 띠고 있죠. 이 덕대라는 광상 경영인이요, 상인 물지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인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나와 진행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광상 경영인 덕대가 물주에게, 상인에게 찾아가서 저기 좋은 금강이, 은강이 있으니까 투자만 잘해 주시면 얼마든지 본전 이상의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인 물주를 이제 뽑겠죠. 부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채굴업자인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해서 채굴은 혈주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분업과 협업의 생산 방식이 을 보여주는 것이 이 광산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아주 잘, 다시 말하면 노동자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나타나 있고요. 분업과 협업의 생산 방식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 조선 후기 광산 경영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업의 발달과 공인의 활동을 한번 보면요, 이 조선 후기, 먼저 조선 후기에 상업 발달을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도시 인구가 급증하죠. 원래는 농사를 짓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작이 확대되면서 소작을 마쳤던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업 생산력 증대도 또 앞서 얘기한 이유 때문에 중요한 상업 발달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활발해진 수공업, 도시 인구가 증대되고, 또 앞서 얘기한 바대로 공인의 활동이 촉진되면서,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 사실상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상품 유통의 활성화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특히 이 공인과 사상은 상업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어용상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간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생산을 촉진했죠. 장시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왔어요. 자, 어용상인이란 게 지방의 특산물을 조정에 사서 돈 주고 사서 바치는 건 아니고 이제 물건값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장시로 가서 이제 파는 거니까, 이문을 남겨서 파는 거니까 바치는 게 아니고 이제 조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장시 역시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 사실상 유통경제의 발달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관수품을 조달하는 상인인데,
이들은 특정 물품에 대한 동점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하죠. 앞서 얘기한 공인은 사실상 어때요? 국가에서 관수품 조달을 위해서 사실상 어용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한성 부근엔 여러 사설 시장이 존재했었어요. 사립시장,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종로, 종로가 되겠죠. 칠패, 이것은 남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옥의 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죠. 그래요. 여기서 종로 7패 배옥에는 한성 근처고요. 뭐 여기는 한성이고 배옥에도 한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송파는 경기도 광주,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였어요. 여러분들이 송파 구할 때 그 송파죠. 이 광주,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사실 시전 상인은 금난 정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상을 억압했죠. 이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점상 단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구청인가요? 시청? 둘 중에서 한 군데서 보통 이 금난 정권, 다시 말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시기에는 조선 때에는 시전 상인이 직접 금난 정권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어요. 사실은. 여하튼 통공 정책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조 임금 때인 1791년입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것이죠. 유기전만 빼놓고 나머지가 가지고 있던 노점상 단속권을 폐지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사상은 더 번창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자, 지방의 사상을 보도록 하죠. 송상은 개성에서 활동했고요. 만상은 의주에서, 내상은 동래에서, 유상은 평양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송상은 사실상 청과 일본의 무역을 중개하는 중개무역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인삼이 중요한 그 판매 물품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청과 일본의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고요. 만상은 의주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상 청과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상은 부산 동래에서 활동한 상인이고요. 이 내상은 사실상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상, 평양에서 활동했던 유상 역시 사실상 개성상인과 유사하게 이 청과 일본의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했던 상단입니다. 전국 이들 송상, 만상, 내상, 유상은 전국 장시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이 물화, 생산물,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했죠. 경강상인이 있는데요. 이 경강상인은 한강을 거점으로 운송업에 종사했던 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대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운송업 그러면 일단 택배, 뭐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 이 도로로 연결되는, 그런데 한강을 거점으로 한 운송업이다.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 갸우뚱해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 모든 많은 물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강과 하구였어요. 하구, 바다와 강이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천변을 그 달리다 보면,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무슨 포 무슨 포 하는 포자가 제법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포구가 있었던 곳으로서 사실상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고 물류 운송과 시장 장시 이러한 것들이 강변, 하천변,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뭐 포구라고 하지만 진짜 포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지만, 사실 200년 전, 300년 전만 거슬러 가도 거기에서는 3일, 5일장이 열리고 또 물건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특산물이 외부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들 경관상인은 서남해안에 오가며 서울에 쌀, 소금, 어물 등을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도고의 등장을 살펴보죠. 이 공인과 사상, 상업 발달을, 이 공인과 사상은 사실상 상업 발달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동매상인인 도고가 성장하게 되죠. 사실상 상업자본의 축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 근래에는 강조되고 있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아시라고 일단 적어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죠. 시장 경제 체제니까요. 뭐 장시를 뒤집으면 시장이 되는 거고요. 뭐 시장 경제 체제나 장시 경제 체제나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자, 배경을 한번, 장시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거의 유사해요. 뭐 배경은 거의 같죠.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 경제가 발달하면서 장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장시는요, 이 16세기 이후에 장시의 수가 크게 급증하게 돼요.
이 18세기 정도 되면요, 사실상 전국에 자그마치 천여 개의 장시가 개설되게 됩니다. 이 장시는 대개의 경우 5일장이 일반적이었죠. 이 보부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고요. 이 장시 저 장시 옮겨다니면서 보따리에다가 등짐을 지고 보따리를 등짐을 지고 여기저기 장시를 다니면서 이 장시에서 산 것을 또 저 장시에서 팔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각 장시를 연결하여 전국을 하나의 그 유통망으로 연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부상의 역할에서 이제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정보통신망이 없잖아요. 사실상 뭐 정보통신망이라는 것 자체가 뭐 봉화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이 쳐들어온다 아니다 뭐 그 정도나 알려주는 거지 뭐 그 내부 사정이나 뭐 이런 것을 외부에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봉화죠. 거기에 비해서 이 보부상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어, 그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정보량이 아주 엄청났죠. 이웃 소식을 알려면 보부상을 만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어느 동네 김서방은 요새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 이 보부상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전달하는 입소문을 내는 데는 이 시기에는 보부상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정도로 정보 유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보부상들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이 되거나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설시장이 된다는 것은 뭐죠? 5일장이 아니고 매일 열리는 거예요. 장시가. 그리고 이 장시 주변에 거주자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사실상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 상품이 수로로 운송되었죠. 육로로 운송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지금이야 터널이 있고 뭐가 있어서 뭐 직선거리로 쭉쭉쭉쭉 갈 수 있지만 뭐 곳곳에 산이고 하천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육지로 물건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도적대의 위험에서 벗어나죠. 이 수로나 이 포구를 이용하면 사실상 이 도적대의 노략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 말을 이용하든지 수레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이에요. 뭐 수레에다가 뭐 아무리 쌓아 올려도 배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물량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유, 산적대의 이 공격과 또 적은 물량, 이거는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구가 이 상품을 운송하는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인을 보시면 이 선상이 있고요. 이 객주와 여각이 있는데요. 먼저 선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가지고 상업 활동을 전개하죠. 전국 각지의 포구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조그만 하천에도 포들은 있게 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포가 없으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물화가 아니 그 상품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유통 혈류를 사실상 이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이 가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대표적 선상을 들자면 앞서 운송업에 종사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경강상인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서 객주와 여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객주와 여각은 포구와 규모가 큰 장시에서 활동하던 상인이에요. 특히 포구를 중심으로 객주와 여각이 발달하죠. 뭐 마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송파고요. 이들은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 종사하면서 물품 매매를 중개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경기도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 마산포장은 아주 이 경남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었죠. 창원 출신 친구들을 만나면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광주의 이 송파장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송파구, 송파는 서울 아닌가? 여기는 광주였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도 경기도 광주에 속했어요. 이 경기도 광주는 상당히 영역이 컸었죠. 강남 일대가 전부 광주였고요. 그리고 성남도 광주에 속하고 분당이 아마 그게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광주에 속했을 거예요. 뭐 그 일대에 뭐 미사리 뭐 이런 쪽도 다 광주였고요. 광주는 상당히 큰 도시, 큰 군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서울이 확장되면서 그리고 성남이나 분당이 개발되면서 다 이제 분할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은 좀 구석에 있는 작은 군으로 이 되었지만 이 1960년대까지도 상당히 큰 군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대외 무역도 발달하게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국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했죠.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시무역과 이 소위 말하는
책봉 외교라고 하죠. 뭐 책봉 외교뿐만이 아니고 이 게시무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역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상인들을 국가에서 데려가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파는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여관이나 또 상인들이 따라붙게 되죠. 이 여관과 상인들은 이제 사설무역,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 교역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무역이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시 무역도 모두 왕성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후시 무역은 뒷구멍에서 하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대놓고 직접 세금을 내면서 하는 무역이 아니고 그냥 개인들끼리 뭐 만나서 무역을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만상, 송상, 내상 등은 청과 일본과의 후시 무역이 확대되면서 부를 축적하며 대상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기서는 후시 무역이 중요해요. 이들은 게시 무역에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사실상 후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봐야지 되겠죠. 만상은요, 거기에 비해서 만상은 대청 무역에 주력하게 됩니다.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송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철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이게 핵심이죠.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화폐 유통을 자극했죠. 상공업의 발달로 세금과 뿐만이 아니고 이 세금과 지대의 급납화로 화폐의 전국 유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죠. 쌀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화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과 지대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상품 통보를 이용해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전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돈전자에 공황할 때 황이에요. 뭐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죠. 화폐가 지주와 대상인의 재산 축적 및 고리대에 이용되면서 시중의 동전이 크게 부족해지는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이 차지하는 이 화폐 유통 그리고 시장 장시에서 이제 물건을 주고 물건을 팔고 사는 형태보다는 돈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음과 환 등 신용화폐 이용이 이 일부 여객과 객주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업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하죠. 사실 15세기 조선 건국 초에 15세기에는 양천제가 일반화
일반적이었어요. 사실상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양인층을 늘려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혁 조치들은 양인층의 숫자, 여기서 양인층은 뭐라고요?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숫자를 늘려서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했던 것이죠. 개혁의 본질은 사실상 바로 그거예요. 뭐 명분은 화려하죠. 뭐 국민생활 안정과 무슨 복지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얘기는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양인층,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소상공업자를 늘려서 세원을 발굴해서 국가 기반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이에요. 표현은 참 이쁜 표현들이 많죠.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자, 그리고 양천제이기 때문에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언제예요? 15세기예요. 자, 이 양인은요,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져야 했지만, 과거에 응시하고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랬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가능성은 기회, 뭐, 현대사회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할 때 응시 자격이 있느냐부터 따지잖아요. 응시 자격은 있었으니까 뭐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랬느냐? 그거는 갸우뚱해지죠.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돼요. 양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냥 뭐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이 당시에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40살에서 45살 사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가 거의 경제활동보다는 공부에 거의 한평생을 바쳐서 과거에 급제했다고 보셔야지 되겠죠. 지금 45살이면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되죠. 그러면 40부터 45세까지 급제를 하기 전까지 누군가 그 사람의 생계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일반 평민들에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라블라블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응시 자격은 줬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천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인은요,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이후에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반상제의 일반화인 것이죠. 자, 양천제하에서는 양반이나 중인이나 어때요? 평민 모두 자유로워요. 뭐 그리고 세금만 잘 내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양인들이 셋으로 갈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반상제라는 것은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보편화됐는데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양인들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한 것이죠. 자, 최고 지배층을 양반이라고, 또 중간 지배층을 중인, 평민은 상민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양반을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과제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못했네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양반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음서와 청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서와 청거가 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요번 주 과제는 그것으로 음서와 청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요번 주에는 그 대면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뭐 못하게 됐네요. 사실 강의 수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좀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느낌도 드네요.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불안하시겠죠. 뭐 수업도 안 되는데 지금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제가 판단해서 그 틀 내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게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학교 기준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메일을 또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과 관련된 공문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어떻게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